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온통 일본이 우리한테 취한 소위 반도체 주요 소재 품목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수출 규제가 들어갔죠. 이게 국내 주시장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문제까지 크게 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일본의 제2의 진주만 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미리 날짜부터 체크하신다면은 D-Day가 7월 21일입니다. 왜 7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한 D-Day인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 탑픽을 중시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나는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과연 어떤 것이 더욱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생했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수출 주동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달러가 들어와야지만 경제도 성장하고 또 코스피 지수도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데,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되면서 우리의 그 타격은 가장 타격이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가장 타격이 큰 나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요. 24% 정도죠. 미국이 한 13%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끝내고 이제 좀 나아지려는가라는 순간에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을 봤을 때는 생각도 안 했던 바로 일본 아베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G20 정상회담이 바로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또 의장국이 아베였었고,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소위 자유무역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또 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주요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돼서 세 가지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일단 요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요새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이제는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제목을 뽑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무역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상황에서도 보셨듯이요, 상대적으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다시 말씀해서 적자를 보는 나라가 흑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서 이걸 좀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역 전쟁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거 개선해달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규제 조치 같은 걸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건 한일 무역 전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대충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도 우리는 매년 일본으로부터 단 한 번도 흑자 없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적자 폭이 대략 한 20억 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무려 30조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조, 그 전년도에 30조, 우리는 매해 연간 단위로 20조 내지 30조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어떤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일본을 거래되는데, 이게 우리 소위 적반하장격이죠. 이게 거꾸로 일본에서 우리를 걸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일본을 침략을 했다면, 국민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일본이 우리를 걸었다면 상대방은 피해 국가니까 우리에서 거는 게 맞는데, 우리는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난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되기 전까지
말 그대로 심지 상태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거꾸로 일본에서 우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마 불매운동 보셨죠? 우리가 보통 불매운동 그러면은 보통 소비자가 먼저 불매운동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오히려 상인들이 앞장서서 매대에서 일본 제품을 없애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없애는 것이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 맥주라든지 그런 거 없애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의류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불매운동과 그다음에 아예 상인들이 일본 제품을 가져다 놓지 않고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는 한일 무역 전쟁이 아니고, 이건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단 이것을 진주만 습격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진주만 습격이 왜 발생되는지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됐을 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일단 중립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했을 때도 미국은 중립국이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이 바로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하게 된 거죠. 일단 습격이라는 단어가 왜 저 단어가 써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통 나라끼리 전쟁할 때는 상대방한테 예고를 하죠.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래 이래서 너희하고 전쟁을 해야 돼라고 사전 예고를 해야 되는데, 사전 예고 없이 결국은 공습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습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요번에 반도체 주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출 규제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G20 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곧바로 그것도 우리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반도체, 그것도 그 반도체 그 소재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가장 아킬레스건 그 맥을 갖다가 공략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일부에서 제2의 진주만 습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러면 도대체 왜 아베는 이 마당에 이런 습격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아베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은요, 이 저 D-Day랑도 상관이 관련이 있는데요. 7월 21일 바로 참여 선고가 일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지지층 결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지지층 결속, 그러니까 아베를 지지하고는 소위 참여 선거에서 일본의 자민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베 지지층을 결속시켜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반한 감정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아베가 저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과거에 일본의 이 아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국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묘하죠. 항상 아베가 우리 한국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립적인 감정을 확 내세우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독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죠. 또 이 앞에 여러분들 초계기 사건 아시죠?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강수를 펼칠 때마다 이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현 정부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도 TV를 보다 보면요, 우리가 소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본과 똑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상식, 알고 있는 상식이 있으면요, 자, 그래 저건 잘하는 거야, 야 저건 우리 정부도 잘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소위 한일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당했던 그 식민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우리가 어떠한 노선을 택하더라도 아베가 저 카드를 다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베가 저 정책을 쓴 이유는 항상 아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면, 그게 독도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항상 우리를 공격하면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바로 7월 21일 날 참여 선거를 앞두고
아베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아베가 이번에 애당초 쓸 수 있는 카드는 뭐였었냐면 사실은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그 모든 공이 아베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높은 지지율 속에서 참여연 선거를 가는 것이 아베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일본은 그냥 장소만 제공시켜줬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가질 때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이 가장 핫 이슈였습니다. 일본의 그 이름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회담이 열릴 때는 미국과 중국이 무게중심이 있었고요. 그게 딱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넘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오히려 G20 정상회담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고 착각할 정도로 모든 무게중심은 또 한반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아베 입장을 보면 참여 선거가 코앞인데 전혀 소위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아베가 어설픈 미국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한테는 지금 치명적인 바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트럼프가 미국을 공략할 때는요.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가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고요.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소위 중국을 갖다가 공격을 할 때 미국은 그동안에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묶여있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은 강력한 적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차 이렇게 설명된 대로 구소련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맞수가 있었는데 그 소련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급자족이 안 됐던 석유가 셰일 올이 발견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시끄러워도 쉽게 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든 상관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중국과 마판을 뜨면서 전 세계가 시끄럽고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게 불가능하죠. 일본은 여전히 자기 주변에 중국도 코앞에 놓고 있고요. 이번에 아무리 시진핑 만나서 악수했다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코앞에 중국이 있고 코앞에 러시아가 있고 바로 또 코앞에 북한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바로 앞에 어쩌면 만약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앞에 일본의 적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래도 같은 민주주의 또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여기 우리 한국께서 한미일 이런 안보체가 돼 있는 가운데서 가장 우방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 있게 중국을 쳤을 때 강적인 소련이 없어졌는데 일본은 그러지도 않은 상태 속에 아베가 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일본은 석유를 에너지를 전량 다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쌓이고 전 세계가 시끄럽다면 과연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한때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를 안전하게 미국까지 안전하게 이송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는 조용히 했어야 되고 전 세계가 스테이블한 상태에 있어서 유가는 안정적이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바로 그런 부분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전 세계 경찰을 못 되더라도 이 조용한 호수에다가 돌은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은 돌을 던졌습니다. 왜? 아시죠?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마켓쉐어가 70%와 50%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아예 거꾸로 강대강으로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한 것을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도 당연히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아니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바로 그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고 흔든다면 우리도 갖고 흔들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지금 아베가 저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의 공감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베의 실수는 지금 어설프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조건과 일본의 조건은 전혀 비슷하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Day가 7월 21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아베한테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목표는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7월 21일 날 참여연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헌법 개헌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월 20일 날 참여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유화적인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보인다면 일단 아주 천만다행으로 흘러갈까 싶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참여연 선거도 참여연 선거지만 일본의 헌법을 갖다가 개헌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언제 터진 거냐면 작년 10월 11월 달에 바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철저하게 연구가 돼서 드디어 이번에 터뜨렸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참여연 선거만 겨냥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완전하게 그 뒤를 이어서 가는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다만 아베 아킬레스건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무역 흑자국인 일본이 지금 최근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냐는 겁니다. 일본이 만약에 지금도 경기가 잘 원활하게 나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도 살짝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그 부분은 바로 경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엔저 효과 그로 인해서 여행 관광객들도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아베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재판을 할 때 항상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준비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쪽인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가 일본과의 이런 충돌 현상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갔을 때 우리는 당연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물론 일본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요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여기서 또다시 일본이 저렇게 우리를 갖다가 건드리지 말할 것을 건드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고개를 숙인다면 앞으로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역지사지를 얘기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로 그냥 우리 한국이 나의 조국이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 그래도 이게 울분이 터지는데 좀 더 가까이 이게 내 집에 갑자기 나의 것인 이 나의 집에 모든 내 가족들이 단란하게 살고 있는 이 스위트홈에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다라고 가정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시도고 다니고 일본 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 남자들을 데려가서 강제징용을 시키고 또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위안부를 삼고 그게 똑같은 가족에 일어났을 때 과연 이걸 우리가 그대로 참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잠깐 동안 고개를 좀 숙이고 우리가 잘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건 쉽게 봉합이 되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한참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과연 그때 대한민국의 결정은 옳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감히 예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단지 잠깐 동안 주시장이 올라가지고 경제가 타격을 덜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아베가 왜 저러고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965년도로 갑니다. 소위 한일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일 청구권은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워낙 굶주리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럼 우리가 뭔가 경제개발을 뭘 해야 되는데 시드머니가 없었습니다. 그 시드머니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마침 무엇이냐, 바로 대일 청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3억 달러, 그 다음에 유상으로 2억 달러, 도합 5억 달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때 지금 아베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왜 신뢰성 자꾸만 운운하고 국제법을 갖다 따르지 않는다고 왜 하냐면
그때 무상으로 줬던 그 3억 달러에 소위 포괄 보상이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라 대 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입었던 모든 피해에 대해서 한마디로 퉁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한테 3억 달러 줬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왜 줬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아베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뭐냐면 바로 초안지의 한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신 얘기 아시죠? 시중 잡배들 밑에 가랑이를 네가 만약에 지금 지나가지 않으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한신은 그때 대의를 위해서 꾹 참고 그 시중 잡배의 가랑이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초안지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신이 대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굴욕을 참고 갔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바로 덩샤오핑, 지금 시진핑의 이 소위 분발 유의,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한테 강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미 그 앞에 덩샤오핑, 등소평은 앞으로 미국과 세계 무대에서 부딪지 마라. 앞으로 100년 동안은 무슨 일에서도 꾹 참고 소위 도강양해라.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추고서 내가 힘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100년 이후에 뭘 하든지 해야지 절대 맞서지 마라. 결국 그 이전에 나서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속칭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앞서 얘기했던 대로 안이 꼽고 울분이 터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목줄이, 우리의 생명줄이 바로 반도체인데 이걸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고 또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100가지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라면 이 다음에 줄줄이 나온 것을 우리가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당장 억울해도 바로 초안지에 나오는 한신처럼 할 수 없이 지금은 그 울분을 삭히고 덩샤오핑의 소위 도광양해 정치처럼 그것을 참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결국은 수입선을 다변해야 되는구나. 우리 국산 부품을 우리가 어찌든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한쪽에 너무 의존이 됐을 때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 느껴갖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로이 정말 나중에는 다시 일본이 저런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도록 해갖고 우리가 여기서 일단 타협을 하는 방법이 좋게 하겠다. 특히 7월 21일 날 바로 참여연 선거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일본의 아베도 그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민당이 타격을 입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리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호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는 일본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감정 싸움이 깊어지는 거죠. 이거는 물론 가장 크게는 탑다운, 그러니까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가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바람상이고요. 아베가 쉽게 손을 놓을 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상인 스스로 일본 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 판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나서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방법을 확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이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일본이 주장하는 게 아까 3억 달러, 그 다음에 2억 달러의 무상과 유상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돈이 들어와서 어디다 쓰였느냐는 겁니다. 그때 혜택을 받은 기업체들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기업체들이 출연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3억 달러와 2억 달러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것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바로 포스코, 바로 포항제철입니다. 그때 5억 달러 자금 중에서 대략 한 20에서 30% 자금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포스코를 짓는 데다가 힘을 썼습니다. 근데 그 돈들이 또 나머지 어디 썼을까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저쪽에 소양강 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들어온 돈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체들이 일부를 요번에 배상 판결을 나왔던 그분들한테 기부금 형식으로 출연금 형식으로 내는 게 어떠냐라는 쪽이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고 이게 또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기업체들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정부도 정부지만 일본의 기업 측에서 그 짓을 한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바로 신일본 제철,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군함도 영화에서 보면 10만 이상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그런 개고생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쓰비시라든지 아니면 신일본제철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했지만 정상 대 정상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의 플랜은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확정이 되는 건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니들 거기 3억 달러 돈 들어갔지 않았어? 니들이 경제 발할 때 우리가 또 2억 달러 유상으로 빌려줬잖아. 너의 혜택을 입었잖아. 그렇다면 거기에 혜택을 올린 업체들이 일부 돈을 내고 또 우리의 주장도 저기서 좀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니들 미쓰비시가 그런 일 했잖아. 신일본제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도 돈을 내면 우리가 소위 타협이다, 협상이다 하는 것은 나도 한 발 물러서고 상대방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협상이지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옳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주장에서는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 발씩 물러서서 우리도 그들도 조금씩 출연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여론의 선택은요. 사실 이럴 때 지금부터 에리스로 1번, 2번, 3번을 보내주시오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었으니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시장을 보면서 나머지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잠깐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발의 방향이 항상 제가 맨날 발의 방향 그러죠. 제가 예전에는 뭐 몇 년 동안 점심 방송에서 이렇게 발의 방향이 어쨌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제가 점심 방송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연구소에도 많이 문의 주고 계시는데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점심 방송 잠깐 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그 공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발의 방향이 내려가면서 하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번 때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매물을 맞을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 얘가 빅마켓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항상 초실간 얘기하죠. 일단 무조건 정부와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한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안이 나오는가 여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전에는 얘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매물이 나올 것을 대비하시면서 배팅을 리밋 공략, 그러니까 종목 장세에 대한 리밋 공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